야야, 너는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너 시어머니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말이여. 저 사람 보면서는 절대 배우지 마라. 저 사람은 며느리로서 빵점이거든. 어느 집 며느리는 말이야. 큰아들의 약혼녀가 첫인사로 오던 날, 시어머니는 그 어린아이 앞에서 저를 빵점짜리라며 대놓고 짓밟았습니다. 청춘 35해를 바친 대가가 겨우 빵점이라니. 엄마,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의 50살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30년 전의 비밀이 곧 제 손에 쥐어질 줄은요.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상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엎어버릴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전체 알람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차 한 잔 따뜻하게 우려서 옆에 두시고 편하게 기대에 앉으셔서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한평생 가슴 깊은 곳에 돌덩이처럼 얹혀있던, 그래서 누구한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제 인생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김수님이라고 해요. 올해 나이 62, 결혼한 지 어느덧 35년이 흘렀네요. 세월 참 빠르죠? 엊그제 시집 온 것 같은데 어느새 며느리도 드리고 손주도 둘이나 봤으니 말이에요. 제가 시집을 온 건 27살, 그러니까 1990년 봄이었어요. 그때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시집 보내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님아, 시집 가면 그지 귀신이 되라는 옛말이 있다만 아비는 그런 말 안 한다. 그저 내 몸 건강히 마음 다치지 않게만 살아라. 힘들면 언제든지 친정으로 와도 된다. 알았지?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이 안쓰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려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 박성호 씨는요, 참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아도 어깨가 떡 벌어진 듬직한 체격에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는 게 그렇게 정겨워 보였답니다. 직장은 작은 중소기업 격리과에 다녔는데 월급은 많지 않아도 술, 담배 안 하고 꼬박꼬박 봉투째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 성함은 차말순 여사. 그때 연세가 54이셨죠? 시집간 첫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엌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다. 우리 박씨 집안이 옛날에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반 가문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행실 똑바로 하고 친정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 배워라. 알았냐? 저는 그저 네 어머니 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께 대들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땐 그저 어른 말씀이려니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매서운 잔소리와 비교질의 시작이요. 새벽 5시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아직 깜깜한 새벽, 부엌 형광등을 켜면 윙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된장국을 끓이고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치를 굽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콩자반을 무치고 시아버님은 짠 거를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단 거를 좋아하시니까 반찬도 따로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부엌 창문으로 새벽 안개가 뽀얗게 스며들어오면 그제야 동이 트는구나 알았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시부모님을 깨우러 가면 시어머니께서는 어김없이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또 갈치냐? 야야, 옆집 박씨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반찬을 한다더라. 너는 어째 매일 똑같은 것만 올리노? 저는 그저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은 다른 거 해볼게요. 하고 또 고개를 숙였죠. 그렇게 한 끼 한 끼가 시험이었어요. 평가받는 자리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며느리 노릇만 한 게 아니에요. 시집 온 지 3년 만에 시아버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8년을요. 꼬박 8년을 제가 병수발을 들었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 안 생기게 2시간에 한 번씩 몸을 돌려드리고 미윤 끓여서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드리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외아들이라 당신이 이 고생을 하네. 진짜 미안해, 정말로. 저는 남편의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내렸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님이신데 당연한 거지.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렇게 저는요,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8년을 한결같이 모셨어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순임아, 며느라, 고맙다. 내가 다 안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도 못 만난다. 저는 그때 시아버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8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친척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저 가시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제대로 안 모셔서 일찍 가신 거 아닌가 몰라? 옆집 김씨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모시고 10년을 더 살게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8년을 제 청춘을 8년을 다 바쳐서 모셨는데 돌아온 말이 그 한마디였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날도 참았어요. 시아버님 가시는 길에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그저 입술을 깨물고 또 참았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참고 또 참고 한없이 참기만 했던 35년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평생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뭔가가 자라요. 시퍼런 칼날 같은 게요. 그게 언젠가는 터지더라고요. 결국엔. 자, 그럼 이제 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따뜻한 차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41. 시어머니 연세는 68이 되시던 해였죠. 그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님 살아계실 땐 그래도 영감님 눈치를 좀 보셨거든요. 시아버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막대하면 이 사람아, 며느리도 사람이여 하고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안 계시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무소불위가 되신 거예요. 그 무렵 우리 시어머니께서 다니시던 동네 노인정이 하나 있었어요. 행복경로당이라고 마을회관 옆에 붙은 자그마한 한옥이었죠. 거기에 시어머니 또래 할머니들이 한 10분쯤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글쎄 모이기만 하면 며느리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네 며느리는 뭘 사왔다. 누구네 며느리는 어디로 효도관광을 보내드렸다. 누구네 며느리는 용돈을 얼마 드렸다. 그게 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다 고지곳대로 믿으시고 집에 오시면 저한테 와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어요.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는데 마당에 라일락꽃이 활짝 피어서 그 향기가 어찌나 진하던지요. 저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햇볕에 잘 마른 이불 호청에서 뽀송뽀송한 냄새가 풍기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 대문이 삐걱 열리면서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계시더라고요. 야야,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 노인정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냐? 어머님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이고 뭐고 내가 오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 옆집 박씨, 그 박씨 할망구 알지? 걔네 며느리가 글쎄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시어머니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니냐? 비행기 태워서 호텔에서 자고 해 떠먹고 아주 호강을 시켜드렸다더라. 그것도 30만 원짜리 진주 먹거리까지 사드리고 말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에 우리 형편이 영 좋질 못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2달째 밀려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 큰아들 대학 등록금에 둘째 아들 학원비에 정말 빠듯한 살림이었어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이랑 내복 한 벌 사드린 것도 사실은 제 비상금 털어서 한 거였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올해는 형편이 좀 그래서. 내년엔 꼭 좋은 데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큰애 등록금이. 아유, 됐다 됐어. 등록금, 그놈의 등록금. 박씨네는 손주 등록금 없냐? 다 같이 키우는데 어째 너희만 그 모양이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어떻게든 시어머니 호강시켜드릴 궁리를 한다는데 너는 어째 입만 열면 돈 없다, 형편없다 그 소리뿐이여?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마당에 라일락꽃만 바라봤어요. 향기는 그렇게 좋은데 제 마음은 어찌나 시리던지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차마 시어머니의 일을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남편도 회사 일로 한숨이 깊은 사람한테 또 무슨 짐을 더 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이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노인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고 와서 저를 들들볶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떨 땐 누구네 며느리는 김장을 200포기 한다더라. 또 어떨 땐 누구네 며느리는 한복을 맞춰드렸다더라. 그러다가 또 누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호텔에서 했다더라. 그 비교의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게 2008년 가을이었을 거예요.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하던 10월 초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동네 친구분들을 우리 집에 불러 모으셨어요. 한 7분쯤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잡채를 하고 갈비찜을 하고 정말 명절 음식처럼 한상을 차렸어요. 손에 기름이 튀어서 빨갛게 화상 자국이 났는데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답니다. 상을 다 차리고 안방으로 한상 가득 들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며느리 좀 봐라. 음식 솜씨가 영 아니지? 옆집 박씨네 며느리가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차렸을 텐데 말이요. 저 갈비찜 좀 봐라. 색깔이 영 빠지지 않냐?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거드셨어요. 아이고 박 여사, 그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한상 차려준 게 어디요? 우리 집 며느리는 김치도 사다 먹는데. 아유, 무슨 소리요? 이 정도는 며느리면 다 하는 거지.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어째 30년이 지나도 음식이 늘질 않아. 친정엄마가 살림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요, 손에 든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친정엄마요? 우리 친정엄마가 어떤 분이신데?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어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콸콸 틀어놓고 그 물에 제 흐느낌을 묻었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손은 자꾸 행주를 비틀어 짜고 있더라고요. 그때 부엌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는 게 보였어요. 빨갛게 핏빛처럼 빨갛게요. 그 노을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우리 친정엄마를 욕보이시는데 내가 이걸 평생 들어야 하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35년을 참아온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요. 하지만 그땐 아직 몰랐죠. 진짜 폭풍이 어디까지 휘몰아칠지를요. 시어머니의 그 비교지가 모욕이 어디까지 갈지를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메어지기 시작해요.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저도 이 대목을 풀어놓으려니까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렇게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둑이 터지신 듯이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둘이 있을 때만 잔소리를 하셨다만 이젠 사람들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저를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가 드셨는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신이 나서 저를 들들 볶으셨답니다. 해가 바뀌어 2009년 설날이었어요. 그의 설은 유난히 추웠죠. 새벽부터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서 마당이 온통 하얗게 덮였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답니다. 부엌 바닥이 어찌나 차갑던지 두꺼운 양말을 2겹이나 신었는데도 발끝이 시려서 자꾸 동동 굴렀어요. 전을 부치는데 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창문엔 김이 뽀얗게 서리는 그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차례를 다 지내고 친척들이 우르르 우리 집 안방에 모였어요. 시어머니의 시누이들, 그러니까 우리 시고모님들이 셋이나 오셨고 그분들 자식들의 손주들까지 해서 한 20명은 됐을 거예요. 좁은 안방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마루까지 상을 펴야 했답니다. 제가 떡국을 끓여서 큰 양푼이에 담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께서 시고모님들 앞에서 한참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큰 시고모님께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 저게 우리 며느리예요.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떡국 간을 못 맞춰요. 어떨 땐 짜고 어떨 땐 싱겁고 매번 다르니까요. 옆집 박씨네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그 집 떡국은 식당에서 사다 먹는 것 같다는데 말이에요. 아유, 형님도 참. 그래도 며느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한상 차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휴, 형님은 모르시는 말씀. 이 사람은 30년을 봐왔는데 어째 늘지를 않아요? 친정이 영 그래서 그런가. 친정엄마가 무식해서 딸한테 살림을 안 가르쳤나 봐.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순간 손에 든 떡국 양푼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친정엄마요? 우리 엄마가 무식하다고요? 우리 엄마는 그 옛날 시골에서 여자 몸으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세요. 동네에서 글 모르는 할머니들 편지 대신 써주시고 김장김치 100포기를 혼자서 척척 담그시던 분이에요. 그런 우리 엄마를,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를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욕보이시는데 제 가슴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떡국 양푼이를 상에 내려놓고 그대로 부엌으로 도망쳤어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행주치마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요. 그때 부엌 창문 너머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하얀 눈송이들이 어찌나 시리게 보이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미시는 거예요. 야야, 이거 받아라. 시고모님들이 너 고생했다고 주신 거다. 큰 시고모님이 5만 원, 둘째 시고모님이 3만 원, 막내 시고모님이 3만 원, 합쳐서 11만 원이요. 아휴,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어머니가 가지세요. 아유, 됐다. 내가 아까 시고모님들한테 그랬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은 못해도 그래도 명절에 일은 한다고, 받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너 가져라. 대신에 말이요. 시어머니께서 그 봉투를 잠시 다시 빼앗으시더니 그 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쏙 뽑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인정 회비로 쓸 거다. 다음 주에 단합대에 간다고 한 사람당 5만 원씩 걷는다더라. 옆집 박씨네 며느리가 알아서 10만 원을 챙겨드렸다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까 이거라도 내가 가져간다. 알았냐?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고모님들이 며느리 고생했다고 주신 돈인데 그것마저도 시어머니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옆집 며느리랑 비교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은 그 다음에 2010년 봄에 일어났어요. 그해 5월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했답니다. 며느리를 보게 된 거죠.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인사하러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이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는 참 참한 아가씨였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랑 한가 세트를 들고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아이를 한참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이야, 너는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너 시어머니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린 며느리 말이여. 저 사람 보면서는 절대 배우지 마라. 저 사람은 며느리로서 빵점이거든. 옆집 박씨네 며느리. 그런 사람을 보면서 배워라. 알았냐? 순간 안방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새빨개졌고 며느리 될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저를 흘금흘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요.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 앞에서,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빵점짜리 며느리라고 하시는데 그 수치심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놓고 한참 울었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는데 어느새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50대 아줌마가 서 있더라고요. 청춘 다 바쳐서 이 집에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빵점짜리라니. 그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 친정엄마, 아빠가 이걸 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자, 이제부터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제가 살면서 가장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시절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2011년 가을이었어요. 그해 추석을 한 주 앞둔 어느 날이었죠. 아침부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비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들이 빗물에 젖어서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꼭 제 마음 같았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노인정에서 일찍 돌아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사나우시더라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신발도 안 벗으시고 마루에 걸터 앉으시더니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김수님이 너 이리 와. 앉아봐라. 내가 오늘 노인정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냐? 저는 부엌에서 도라지를 다듬다가 손에 묻은 흙도 못 닦고 얼른 마루로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그 매서운 눈빛이 어찌나 무섭던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편찮긴 뭐가 편찮어? 내가 오늘 노인정에서 박 씨한테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박 씨네 며느리가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한테 20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를 사드렸다는 거 아니냐? 그 자랑을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우리 며느리는 추석에 양말 한 켤레도 안 사주는데 말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면요, 그해 우리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해 봄에 직장을 잃으셨어요. 50대 중반에 직장을 잃으니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살림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모르셔야 하니까 식탁엔 늘 고기 반찬을 올려드리고 시어머니 용돈도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게 올해는 형편이 좀... 우리 그이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그놈의 형편. 너는 입만 열면 형편 타령이요. 박 씨네는 형편이 좋아서 그런 거 사드리는 줄 아냐? 며느리가 알아서 적금을 깨서 빚을 내서라도 시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거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요. 너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입만 열면 돈 없다 소리만 하는 거요. 그때 마침 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날도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어깨가 축 처지고 양복은 비에 다 젖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보시고도 화가 안 풀리셨는지 아이의 저랑 남편을 같이 세워놓고 호통을 치셨답니다. 야, 박성호, 너도 그래. 사내 자식이 어째 그 모양이여? 회사 잘리고 6개월이나 다 되도록 빈둥거리고 있고 마누라는 시어머니한테 동접 한 입도 더 못 쓰고. 아이고, 내 팔자야. 옆집 박씨네 아들은 사업한답시고 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척척 갖다 주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 곧 구할게요. 그러니까 수님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수님이가 요즘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고생?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그 정도 고생도 안 하면 그게 며느리냐? 너는 어째 마누라 편만 드냐?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런 걸 보려고 너를 키웠나?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시고 안방에 누우셨어요. 곡기 끊겠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신 거예요. 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죽을 끓여서 들고 가도 떠먹여 드리려고 해도
다 손사래를 치시면서 거부하셨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잠드신 걸 확인하시고 저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가을비가 그치고 하늘에 차가운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슬그머니 따라 나왔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이 이 고생을 하네. 내가 못난 남편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지. 우리 그냥 좀만 더 참아요. 당신 새 직장 구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제 마음속은 정말로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4시 30분.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친정 식구들이 사는 도시로 향했어요. 그때 친정에서는 우리 친정 큰언니가 계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큰언니가 유일하게 제 핏줄이었답니다. 첫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큰언니 집에 도착했어요. 큰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새벽부터 동생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유, 순이마, 이게 무슨 일이요?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래? 저는 큰언니 품에 안겨서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다 쏟아냈어요. 한 30년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흐느낌이 어찌나 깊던지요. 큰언니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한참을 같이 우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큰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됐어요. 순이마, 너 정신 차려라. 너 이대로 살다가 진짜 큰일 난다. 너 잊었냐?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신 거. 너 그거 잊었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30년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것.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기신 그 비밀. 그게요,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30년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비밀이 다시 제 손에 쥐어진 그 순간 말이에요. 큰언니가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노란색 비단 보자기였는데 세월의 빛이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큰언니가 그 보자기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순이마, 이거 기억나냐? 아버지가 너 시집 보내기 전에 나한테 맡기신 거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꺼내주라고 하셨던 거 말이요. 30년이나 됐는데 너 안 찾아오니까 내가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뭘 남기신 거예요? 보자기를 풀어보니까요. 그 안에 빛이 바랜 누런 봉투 하나 하고 통장 하나, 그리고 도장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손수 쓰신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정갈하고 단정한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막내딸 순이마.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분명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친정에 왔을 것이다. 아비가 너를 시집 보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너 모르게 준비해 둔 것이 있다. 통장에는 아비가 평생 모은 돈을 너 앞으로 넣어두었다. 이 돈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더는 못 살겠다 싶을 때 꺼내 쓰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장과 함께 든 등기 서류이다. 너희 시댁 옆 산자락 3,000평짜리 땅이 사실은 아비 명의로 되어 있다. 옛날에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했을 때 아비가 대신 갚아주면서 받아둔 땅이다. 너희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시아버지하고 아비 둘이서만 아는 비밀이었으니까. 이 땅이 지금 별것 아니어 보여도 언젠간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 딸 순이마, 부디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우리 집안의 귀한 막내딸이다. 여러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우리 친정아버지가요. 돌아가신 지 25년이 지난 우리 아버지가요. 막내딸 시집살이가 힘든 걸 미리 아시고 옛날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저는 큰언니 무릎에 엎드려 한참을 또 울었답니다. 순이마, 통장은 내가 30년 동안 그대로 뒀다.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지금 한 2억 8천만 원쯤 될 거요. 그리고 그 땅 말이요. 작년에 동네 부동산 아저씨한테 알아봤더니 거기가 지금 도로가 새로 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더라. 너 시댁 옆 산자랑 그 땅이 평당 500만 원도 더 한다는 거요. 3,000평이면 150억이 넘는단 소리여, 순이마.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150억이요? 그 돈이 우리 친정아버지 명의의 땅이고 이제 그게 다 제 거라니요. 한평생 시어머니한테 돈 없다고 구박만 받고 살아온 제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제 안에서요. 30년 동안 꽁꽁 묶여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랄까 아주 차가운 결심 같은 거였어요. 이제 더는 안 참겠다. 이제는 내가 사람답게 살겠다. 그런 결심이요. 저는 큰언니한테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그날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가을 들판을 바라보는데 그 누런 벼 이삭들이 어찌나 황금빛으로 빛나던지요. 평생 처음으로요. 제 마음에 햇살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우선 그 서류들을 다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시내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변호사님은 50대 여자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서류들 다 정상이고요. 등기도 깨끗합니다. 어머님 친정 아버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두셨네요. 이 땅 지금 시세로 정확히 158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땅 일부가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편입돼서 보상금만 80억 원이 더 나올 예정이에요.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시청에 들러 토지 등기부 등본도 떼봤어요. 정말 우리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손에 쥐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우리 박씨 집안 양반 가문의 그 땅이 사실은 우리 친정아버지가 시아버님 빚 갚아주시면서 받아두신 땅이었다니요.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 앞에서 더더욱 고분고분하게 굴었어요. 일부러요. 더 굽신거리고 더 죄송하다 그러고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살갑게 굴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또 신이 나셨는지 더 심하게 저를 몰아붙이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칠순잔치를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2012년 봄,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야이야, 내 칠순 말이여. 이번에 아주 거하게 할 거다. 동네 노인정 친구들이고 시고모님들이고 친척들이고 다 부를 거요. 그리고 박씨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을 호텔에서 했다는데 우리도 호텔에서 할 거다. 200명은 부를 거니까 너 준비 잘해라. 네, 어머니. 잘 준비할게요. 어머니 평생 한 번뿐인 칠순인데 아주 잘 모셔야지요. 여러분, 그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어머니. 칠순잔치 아주 거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평생 못 잊으실 그런 잔치를 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칠순잔치 준비를 시작했어요. 호텔도 시내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초대장도 200장을 찍어서 보내고 한복도 시어머니 거 가장 비싼 걸로 맞춰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이 나셔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칠순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 200명을 부른다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저는요. 그 칠순잔치 날에 모든 걸 다 풀어놓을 생각이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 응어리를요. 그날 그 자리에서 다 토해낼 거였답니다. 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12년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죠.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요. 그날 아침 하늘이 어찌나 파랗던지 마치 누가 일부러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답니다.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좋다는 그랜드 호텔 2층 연회장이었어요.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둥근 테이블이 20개나 놓여 있는 그 넓은 홀에 분홍색 장미꽃이 한아름씩 꽂혀 있었어요. 무대 한가운데엔 차말순 여사 7순년이라고 큼지막하게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들떠 계셨어요. 평생 가장 비싼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금가락지에 옥비녀까지 꽂으시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려 올리셨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시면서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떠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셨어요. 시고모님들, 사돈어른들, 노인정 친구분들, 친척들의 동네 분들까지요. 정말 200명이 가득 찼답니다. 옆집 박씨 할머니도 오셨어요. 그 시어머니께서 매번 자랑하시던 그 박씨 할머니요. 아유, 차여사.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다 하고 며느리 잘 둔 덕분에 호강이여, 호강. 아유, 형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디 형님네 며느리만 하겠어요? 그래도 칠순이라고 명색이 호텔이라도 잡은 거지요. 사실 우리 며느리가 평소엔 영 부족한 사람이라. 여러분,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200명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고 계셨어요. 저는 무대 옆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답니다. 입가엔 옅은 미소를 띤 채로요. 드디어 잔치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고 시어머니께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고 떡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축가가 흘러나오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찌나 화기애애하던지요. 식순에 따라 자녀 인사 순서가 됐을 때 사회자가 저를 무대 위로 부르셨어요. 자, 이제 차말순 여사님의 하나뿐인 며느님께서 시어머님께 인사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며느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있고 또 다른 손에는 누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만 알고 있었죠. 200명의 시선이 다 저한테 쏠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띠고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고요.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200분의 귀한 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 한 번도 못했던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까 합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가 오늘 인사말도 다 하고 기특하네. 어머님, 저는 35년 전에 이 집안에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머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셨지요. 옆집 박씨네 며느리, 김씨네 며느리, 이씨네 며느리, 음식 솜씨도 살림 솜씨도 돈 쓰는 것까지도 매일매일 비교당하면서 저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무식해서 살림을 못 가르치셨다고 하셨지요?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를 욕보이는 그 말씀을 저는 30년 동안 다 듣고도 참았습니다. 시아버님 8년 병수발 들고도 빵점짜리 며느리라는 말을 며느리 될 아이 앞에서 들었을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고모님들이 주신 며느리 수고비까지 빼앗아 가셨을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야, 김수님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여? 당장 내려와!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박씨 집안이 양반 가문이라고 어머니께서 평생 자랑하셨지요? 그 시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사업하시다가 1985년에 한번 망하셨던 일 기억하시는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여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우리 시댁 옆 산자랑 3,000평짜리 땅이요. 이 박씨 집의 땅이라고 어머니께서 평생 자랑하시던 그 땅 말이에요. 그 땅이 사실은 누구 명의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등기부 등본을 펴서 손님들 앞에 들어 보였어요. 김복동. 우리 친정아버지 성함입니다. 1985년에 시아버님 빚 5천만 원을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시면서 맡아두신 땅입니다. 시아버님과 우리 친정아버지 두 분만 아시던 비밀이었지요. 지금 그 땅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8억 원입니다. 거기에 신도시 보상금 80억 원이 더 나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었어요. 박씨 할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셨고 시고모님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셨답니다.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가 무식하다고 그러셨지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영감님 살리신 분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누리신 이 박씨 집안의 그 양반 행세, 그게 다 우리 친정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막내딸을 어머님께서는 35년 동안 빵점짜리 며느리라고 깎아내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거짓말이여? 거짓말이여? 어머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시아버님이 친히 쓰신 차용증과 양도증서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확인받은 정식 서류입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양반이라고 자랑하시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친정아버지가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그 은인의 딸을 35년을 짓밟으셨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 있었어요. 200명의 시선이 다 시어머니께 쏠렸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옥색 한복을 입은 채로 의자에 풀썩 무너져 계셨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풀어볼게요. 그날 호텔 연회장의 풍경이요. 35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답니다.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 순간 연회장이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200명의 손님들이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요. 시고모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시어머님께 달려가셨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그 땅이 정말 사돈어른 명의여요? 형님이 그동안 자랑하시던 그 땅이요? 모르겠어. 영감이 살아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내가 들은 척도 안 했어. 양반 집안이라고만 알고 살았는데. 아유, 형님. 그동안 형님이 동네방네 우리 박씨가 양반이다, 양반이다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게 다 사돈어른 덕이었다는데 형님이 며느리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박씨 할머니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평생 친구라고 어울리시던 그 박씨 할머니가요. 차 여사, 내가 그동안 자네 자랑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잘하긴 잘해도 자네 며느리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요. 시아버지 8년 병수발에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거기다가 친정 재산까지 다 깔고 있었구먼. 그런 며느리한테 자네가 어떻게 그랬어? 아유, 형님, 그게 아니라. 됐어. 내 앞에선 변명도 마. 우리 며느리가 자네 며느리한테 비교당하는 거, 그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기나 해? 우리 며느리도 자네 며느리 보면서 늘 그랬어. 저 어머니 모시느라 우리 형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란 사람이 며느리를 그렇게 짓밟고 있었구먼. 여러분,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셨어요. 평생 큰소리 치시던 그 기세가요. 하루아침에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우리 큰아들 댁이요. 첫인사 오던 날 시어머니께서 저 사람 보면서 배우지 마라 그러셨던 그 며느리요. 우리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그동안 어머님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참고 사시는 분이 어떻게 계실까? 저는 어머님 절반도 못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잡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35년 하니 그제야 다 풀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평생 한 번도 큰 소리 안 냈지요? 오늘은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누님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정말 모르세요? 아버지 8년 병수발, 어머니 평생 시중. 거기다가 어머니의 그 모진 말들까지 다 견뎌낸 사람이에요. 제 마누라가요. 사람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기 전에 사람이라고요.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다 한마디씩 거두시면서 시어머니를 책망하셨답니다. 칠순잔치는 그날로 파장이 됐어요. 손님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하나둘 자리를 뜨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식장에서 부축을 받고 나가셔야 했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안방에서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식사도 하시는 둥 마는 둥
노인정에도 발을 끊으시고요. 평생 그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정말로 그렇게 풀이 죽으실 줄은 저도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9월 초였죠.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안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 순이마, 며느라, 거기 앉아봐라. 저는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굽은 어깨를 보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짠하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살겠냐. 너희 친정아버지, 어머니, 내가 그분들을 은혜도 모르고 평생을 그리 살았다. 며느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깊은 주름이 패인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한평생 저를 깎아내리시던 그 손이 그날따라 어찌나 작고 야이어 보이시던지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복수하려고 그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님이 아셨으면 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거, 친정도 다 귀한 집이라는 거, 그걸 어머님이 아셨으면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남은 세월이라도 너한테 잘하면서 살아도 되겠냐? 그래도 되겠냐, 며느라? 여러분,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같이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선 귀뚜라미가 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사람이 변하셨어요. 노인정에 다시 나가시긴 했는데 더는 누구네 며느리 자랑 같은 거 안 하시고요. 오히려 동네 분들한테 우리 며느리만큼 좋은 며느리가 없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가끔 부엌 일도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손주들한테도 용돈도 슬쩍슬쩍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158억 원의 땅은요.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절반은 우리 자식들 앞으로 신탁을 해두고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 함자로요. 김복동, 이정자,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형편 어려운 학생들 100명한테 매년 장학금이 나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네요. 차 한 잔 다 식으셨죠? 따뜻한 물 한 잔 새로 받아오시고 잠시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 칠순잔치 이후로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84이 되셨답니다. 작년부터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잘 못 걸으세요. 제가 매일 부축해서 마당 산책을 시켜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빗겨드리고 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며느라,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음 생에 너희 집 며느리로 태어나도 못 갚을 거다. 정말로 미안하다, 며느라. 그리고 정말로 고맙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그 야인 어깨를 가만히 안아드려요. 한평생 모진 말로 저를 찌르시던 그 입에서 이제는 따뜻한 말씀만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풀어놓은 건요. 단순히 제 옛날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저처럼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며느리로,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한평생 참고만 사시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참는 게 무조건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35년을 참고 살아본 사람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요. 그 안에서 병이 자라요. 마음에도 병이 들고 몸에도 병이 들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때로는 할 말은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친정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저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았어요. 그 옛날 막내딸 시집살이 힘든 걸 미리 아시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안고 가신 우리 아버지요. 부모님은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 드리세요.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세 번째로요. 시어머님 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에요.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낸 그 집의 보배예요. 다른 집 며느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준 그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요, 평생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 겁니다. 네 번째로요. 며느리 되시는 분들께요. 힘들면 우세요. 친정에라도 가서 한바탕 우시고 오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누구한테 짓밟히면서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요. 부디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무릎이며 허리며 아픈데 있으시면 약 챙겨 드시고요. 자식들한테 너무 다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본인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들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평안하세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